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 오늘은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쏟아지는 비판에 조수진 의원은 막말도 아닌데 정쟁화하는 것이 오히려 심판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어쨌든 이딴 최고위원들 발언 논란에 김기현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대통령 부부는 감옥에 갈 것이다. 민주당 의원 발언 파장도 일파만파죠. 자그마치 5선 안민석 의원의 발언입니다. 자, 국회로 돌아온 양곡법. 그런데 앞으로도 야당의 강행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여당의 협상력이 안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자, 관련 내용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아침에 속보로 전해진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첫 소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4월 5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분당 정자교의 인도 부분이 무너지면서 건너던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정자교는 지난해 안전점검 때 양호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정이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 가해 학생이 받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고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언급했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민주당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여당이 총선에서 지면 윤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형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쳐 가뭄과 산불 걱정은 덜었지만 제주에서는 오전 내내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하는 등 홍역을 치렀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배우로 의심되는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 씨를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나눠준 일당 가운데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학생 부모에게 연락해서 마약 복용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 때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역사적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지역 하천을 가로지르던 교량 일부가 오늘 아침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를 건너던 2명이 추락했는데 그중 1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교량의 인도 부분이 뚝 끊긴 채 아래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칼로 잘라낸 듯한 단면으로는 철골 구조물이 훤히 드러나 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탄천을 가로지르는 이 정자교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건 오전 9시 40분쯤입니다. 소방은 약 50m 정도 되는 이 다리의 인도가 손쓸 틈도 없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쪽은 괜찮고 인도 쪽만 붕괴된 상태입니다. 포크레인 한 대가 고정 지지를 하고 나머지 포크레인으로 긁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다리를 건너던 2명이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앞서가던 40대 여성이 숨졌고 2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가 조성되던 지난 1993년 만들어진 정자교는 번화가와 주거지, 수도권 전철 수인 분당선 정자역을 잇는 왕복 6차로 교량입니다. 주민들은 차를 타고 또 직접 걸어서 자주 지나던 다리가 느닷없이 무너진 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항상 정자교를 이용해서 등교를 하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다니까 너무 무섭고 약간 불안해요. 그리고 이 다리가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 다리였는데 갑자기 이런 사고 현장을 보니까 조금. 경찰과 소방, 지자체는 전날부터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붕괴가 진행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매설된 수도관이 파열됐거나 차도와 보도를 연결하는 이음새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면서
그동안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무너져 내린 정자교. 하지만 지난해 안전점검에서는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석 달 전 엿가락처럼 내려앉은 서울 도림보도 6교도 안전등급에서 A등급을 받았다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부실 점검으로 인한 교량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자교의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입니다. 민간 안전진단업체가 구청 의뢰를 받아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교량을 점검한 뒤 작성했습니다. 당시 정자교가 받은 안전등급은 양호.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손상이나 중대 결함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평가됐습니다. 슬래브나 배수시설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되긴 했지만 최종 결론은 추가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을 보면 정자교는 해마다 2차례 정기안전점검 말고도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도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앞서 재작년엔 정밀안전점검이 이뤄졌는데 이때도 안전엔 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안전점검을 시행한 업체가 좀 더 정밀하게 살폈다면 처짐이나 균열 등 사고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안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처짐이라든지 또는 균열이라든지 또는 단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셨으면 실제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좀 되는 거죠. 특히 다리 전체가 주저앉은 게 아니라 상판에 덧붙여진 인도 부분만 뚝 떨어지듯 무너져 내린 점에 주목합니다. 차도와 인도 사이 연결 구간의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자체가 형식적이었는지 원래 부실로 인해서 다리 교량 자체가 철거를 해야만 되는 다리였는지 면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요. 앞서 지난 1월 갑자기 내려앉은 서울 도림보도 6교 역시 직전 안전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점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은 다리가 주저앉고 무너지는 일이 잇따르면서 안전점검이 사고 예방이라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전국에 내린 단비로 가뭄과 산불은 한숨 돌렸습니다만 제주는 바람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주공항 항공편이 오전 내내 무더기 결항됐고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10여 건의 피해도 접수됐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출발 대기실이 이용객들로 북적입니다. 항공사 창구마다 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긴 줄로 늘어섰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오전 내내 결항했던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기 때문입니다. 오후 들어 기상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점차 정상화되고 결항 항공편 승객을 실어 나르기 위해 임시편도 투입됐습니다. 이용객들은 결항으로 겪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가족들과 놀러 왔다가 돌아갈라 하는데 갈라 하니 비행기 표도 없고 못 간다고는 하고 참 걱정이네. 큰일이네요. 얼른 가야지요. 제주공항에서 결항한 항공편은 사전 결항편 167편까지 합쳐 무려 210여 편에 이릅니다. 운항 예정 항공편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무더기 결항을 불러온 원인은 바람입니다. 특히 고도별 풍속 차이로 생기는 급변풍은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합니다. 또 급변풍의 일종인 양배풍도 제주 지형적 특성으로 발생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일으킵니다. 양배풍은 급변풍의 한 종류이며 활주로 양끝단 모두에서 배풍, 즉 항공기가 어느 방향으로 이착륙을 하여도 뒷바람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양배풍은 항공기 운항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제주 전역에도 오전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흔들리는 등 피해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응급 조치했습니다.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일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소형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쳤고 봄비치고는 내린 양도 많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남부지방 한 고비를 넘겼지만 완전히 해갈되려면 이 정도의 비가 한 번 더 내려야 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활주로의 바람자루가 세차게 펄럭입니다. 건장한 나무들도 강한 바람에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제주도 산간과 신안 가거도에서는 초속 34m가 넘는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충남 태안과 경남 통영에서도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비도 무척 거셌습니다. 제주 삼각봉에 무려 400mm에 달하는 비가 내렸고 전남 광양 112mm, 경남 산청에도 109.5mm가 내렸습니다. 봄비가 아닌 여름비처럼 내렸고 강풍까지 동반해 마치 소형 태풍이 통과한 듯 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남부지방으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주도와 지리산, 남해안은 비구름이 산을 타고 오르며 더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다행히 큰 비는 지났지만 여전히 대기가 불안정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6일까지 전국 곳곳에 약하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는 6일 오후까지, 특히 강원도와 일부 충청 지역에는 밤까지 약하게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로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산불 걱정은 당분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전남 지방에도 100mm 안팎의 단비가 내려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려면 추가로 100mm 정도의 비가 더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10개 시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가 난 충남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 한평군, 경북 영주시까지 10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습니다. 정부는 행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거쳐 산림과 주택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번 사건의 배우로 의심받는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유 씨의 부인이 범행이 벌어진 전후에 주범을 만난 사실도 확인됐는데 당시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A씨와 함께 가상화폐 피코인을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던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유 씨는 아내 황모 씨와 함께 코인 관련 사업을 벌여왔는데 코인 시세가 폭락한 뒤 A씨와 책임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송사에도 휘말렸습니다. 이 때문에 A씨의 유가족은 유 씨 부부를 이번 사건의 배우로 지목해왔습니다. 유 씨의 아내 황 씨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가운데 YTN 취재 결과 황 씨는 A씨가 납치, 살해된 지난달 29일과 30일 사이 주범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씨 측은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난 거라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또 주범이 윗선에게서 착수금을 받았다는 공범들의 진술에 대해선 자신을 수십 차례 찾아와 도와달라고 부탁하길래 재작년 차용증을 쓰고 3,500만 원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부부가 이번 사건에 깊숙이 연관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 유 씨를 강도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부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지정해 공범들에게 지시한 35살 이경우, 그리고 실제로 범행을 실행한 29살 연지호와 35살 황대한입니다. 아직 사건의 전모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경찰은 신상 공개를 통해 제보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나눠준 일당 가운데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학생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한 것을 신고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 골목. 차에서 내린 뒤 골목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두 여성이 보입니다. 앞서가는 여성의 양손엔 연두색 상자 2개가 들려 있습니다.
손안에 들었던 건 메가 ADHD라는 이름의 음료로 유명 제약회사 이름까지 적혀 있습니다. 40대 여성 A씨 등 4명이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과 함께 학생들에게 이 음료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음료를 마셨던 학생들의 부모들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전화였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학부모 신고만 6건, 이 일당은 2명씩 2개조로 짝지어 서울 대치역과 강남구청역 인근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구매 의향을 조사하겠다며 받아낸 연락처로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해 투약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음료를 마신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1명을 집에서 붙잡았고 이후 나머지 1명이 자수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통 말 걸지 말라든지 아니면 뭘 주더라도 피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홍보용이라고 하면서 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낚일 수도 있겠다. 네, 이 건물에도 저희 아이 둘이 다니고 있거든요. 진짜 친구랑 같이 걸어가다가 충분히 그 권하는 음료를 마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했고요. 경찰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마약 음료 사건을 벌인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자, 앞서 보셨던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의 핵심은 누가 어떤 이유로 모르는 학생들에게 음료를 나눠줬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마약 음료 사건에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어서 송재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검거된 일당이 범행을 벌인 건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대치동 학원가로 몰려드는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인파가 많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오가는 학생들을 붙잡고 무작위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권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사실상 뿌린 셈인데 이후 추가 범행까지 있습니다.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해당 학생에게 부모 연락처까지 받아두며 추가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이들은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좋을 게 없지 않겠느냐며 협박했습니다. 협박하며 구체적으로 돈을 요구한 건 경찰에 접수된 6건 가운데 1건입니다. 나머지는 협조하라는 다소 추상적인 요구만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얻으려던 게 뭐였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행의 배후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가장 처음 붙잡힌 40대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광고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일 뿐 마약 성분이 든 음료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제조하고 범행을 계획한 이들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런 진술이 단순 혐의를 부인하는 차원일 수도 있는 만큼 경찰은 해당 여성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밀수한 마약류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시내에 유통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달여 동안 우리가 생활하는 주택가 곳곳에 마약을 숨겨뒀는데 확인된 것만 460곳이 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심긴 나무 밑동 근처에 검은 테이프로 휘감은 뭉치가 묻혀 있습니다. 외진 골목 계단 밑에도 비슷한 걸 거꾸로 붙여놨습니다. 뭉치 안에 든 건 모두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부터 엑스터시, 대마도 발견됐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쓴 겁니다. 전문 배송책 36살 이모 씨는 지난 2월부터 50일 동안 이런 수법으로 서울 시내 463곳에 마약을 숨겼습니다. 계단이나 나무 밑 말고도 주택가 배전함이나 에어컨, 실외기처럼 우리 생활 주변 CCTV가 닿지 않는 곳을 골랐습니다. 마약 구매자들에겐 텔레그램으로 숨겨둔 위치를 알렸습니다. 이 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스스로 매수자를 물색하고 총책과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을 어디서 들여왔는지, 총책을 비롯한 공범과 매수자가 누군지는 아직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마약을 숨긴 460여 곳 가운데 거래 전 압수가 가능했던 건 48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다 찾아갔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이 위험할 정도로 우리 생활 가까이에 퍼져 있다며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가해 학생이 받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생활기록부의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입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서도 학폭 기록이 반영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학교 폭력 엄정 대응을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 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고 또 현재 대입 전형과 관련해서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 확대 반영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 아울러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창시절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존기간을 취업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계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중대한 학교 폭력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중대한 학교 폭력의 이 기준이 모호하고 소년법에 따르면 학생은 범죄를 저질러도 장래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학교 폭력만 예외로 둬도 되는지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더 나아가서 학교 폭력 기록을 정시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폭력적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된 미국 국빈 방문 때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역사적 연설을 하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포함한 미국 의회단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했습니다. 방한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환영합니다. 맥콜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미국 국빈 방문 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해달라 공식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역사적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며 수락했습니다.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며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마친 뒤 이튿날인 27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한 건 지금까지 6차례입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은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 됩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연설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If the past is anything to go by, our new journey will also be filled with excitement. 윤 대통령 역시 의회 연설에서 한미동맹 70주년 의미를 되새기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우리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은 미 의회단에 IRA, 즉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정에 따라 우리 기업이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대미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지원해달라 당부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당은 악법 중에 악법이라면서 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다시 투표를 해서 거부권 행사를 무산시키겠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제의 요구에 따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통 법안은 제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이지만 대통령 거부 뒤 다시 의결할 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 기준이 높아집니다. 현실적으로 200석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115석 국민의힘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만큼 만약 국회의장이 제의에 붙여도 양곡관리법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미래 농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악법 중에 악법임이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어떠한 포퓰리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막아내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며 오는 13일 본회의 재투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 생존권과 식량 안보 등 여론전을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가는 동시에 농촌 지역구를 든 여당 의원들의 혹시 모를 반란표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와 농촌 지역구 의원님들 정령 동의하십니까? 농민의 손을 잡고 쌀값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야당 바람대로 본회의 재투표를 통과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윤 대통령 역시 이를 공포해야 하지만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방송법이나 간호법 등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다른 법안들 역시 이번 양곡관리법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큰 만큼 여야의 기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갈 것 같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를 넘는 막말이자 협박에 가깝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힘이 지게 되면은 레임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차기 정권을 야당한테 다시 이제 뺏길 거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잠시 잊혔던 민주당의 가짜뉴스 아이콘 안민석 의원이 막무가내식 막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 넘은 막말이며 이 정도면 협박에 가깝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막말을 내비틀 때마다 윤조라는 이름 세 글자가 따라다니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틀 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돌덩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은 황당한 말 실수로 부설에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독도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이승배 기자입니다. 문제의 답변은 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단순한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총리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예상 밖의 황당한 답변에 본회의장이 웅성거렸고 야당에선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우리 땅 맞죠? 아닙니다. 예. 이틀 전 대정부 질문 첫날에도 한 총리의 돌덩이 발언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총리님의 발언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우리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십니다. 그 사법적 권리는 너무너무 실망. 이미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에도 실언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은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좀 더 굳건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답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요. 좀 본인이 필요에 따른
이런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생명까지 포기하기까지 그가 느꼈을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개인의 굳건함이 모자란 탓으로 돌리는 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직후 열린 외신 기자회견 때도 부적절한 농담을 던져 빈축을 샀습니다.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지난해 9월 대정부 질문 때는 영빈관 신축 예산과 대통령 전용 헬기 사고에 대해 신문 보고 알았다고 답변해 식물 총리를 넘어 신문 총리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처럼 공식 석상 때마다 총리 발언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내각을 책임지는 책임 총리라는 표현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서울 강서구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차량 전시장 안으로 돌진해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택시기사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택시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날아갈 듯 붕 떠오른 택시는 그대로 건물을 덮칩니다. 한낮 삼거리를 달리던 택시가 오토바이를 먼저 들이받은 뒤 차량 전시장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입니다. 속도가 엄청 빨라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바로 이게 유리 파편이 여기 이 정도까지 다 날라왔었거든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남성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또 60대 택시기사와 매장 직원 2명, 손님 1명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차량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택시가 갑자기 급가속하며 주민 1명이 숨졌고 이때도 운전자는 차량 결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발진 신고 대부분이 운전자 실수로 확인된다면서도 정황 증거를 폭넓게 조사하는 건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급발진의 특성 같은 거, 굉음이 생긴다든지 브레이크가 딱딱해지고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만 있어도 급발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과 운전 미숙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김세론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주행 거리도 짧지 않았다면서도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모두 마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이지만 사실이 아닌 보도가 많이 나왔다며 생활고 논란은 자신이 호소한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12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삶이 통째로 무너졌다며 남 씨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에 전세 사기 피해자 10여 명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자신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60대 건축업자 남모 씨의 첫 재판을 앞두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남 씨의 재산으로 환수해 보증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피해자들의 삶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건축왕 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60여 명의 전세 보증금 12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건축 자금을 충당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건물이 잇따라 경매에 넘어가는데도 이를 숨긴 채 전세 계약을 계속 체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 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으로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부동산 가치가 폭락해 일어난 것으로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 사기를 벌일 의도가 없었다며 기명과 착오가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남 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등 함께 기소된 일당 9명은 증거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남 씨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떼인 30대 남성이 지난 2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 2차 공판 날짜가 다음 달 3일로 잡힌 가운데 남 씨의 사기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벌이는 사기 범죄,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가짜 선물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3만 명이 넘는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 투자 금액이 무려 3천억 원 이상인데 사실상 불법 도박 사이트였습니다. 홍상욱 기자입니다. 지금 문 안 여시면 문 개방합니다. 결국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엽니다. 가만히 계세요. 다 멈추세요. 경찰이 덮친 곳은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 사업장. 지난 2018년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유명 인터넷 방송 BJ 등에게 고액 수수료를 주고 사이트를 홍보했고 3만여 명을 끌어들였습니다. 사설 거래소에 입금된 금액은 무려 3,300억 원. 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사실 이용자들이 지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구조. 회원 손실금은 결국 운영자와 모집 책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법을 이렇게 대놓고는 홍보를 안 하잖아요. 네이버 카페 회원수도 몇 명 엄청 많고 뭐 방송 같은 거 들어가면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해서 보고 그러거든요. 이게 불법이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돼요. 경찰이 덮친 업장에서는 수천만 원 돈뭉치와 함께 범죄 수익금으로 구매한 고가 외제 차량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6개 조직 46명을 도박 공간 개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1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한 인터넷 방송 BJ 등 모집책 64명도 붙잡아 4명을 구속했습니다. 뭐 100만 원으로 1억을 벌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가 많은데 대부분 다 도박을 권유하거나 아니면 먹튀하는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260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 전액을 환수하고 비슷한 방식의 사기 범죄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중앙아메리카 2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차이 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국 LA에 들러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만납니다. 중국이 지난해 8월 타이완 봉쇄와 같은 고강도 무력 시위에 나설 거란 우려도 제기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방문에 반발해 중국은 사흘간 타이완 해역을 봉쇄했습니다. 훔식스 폭격기를 비롯한 전투기 66대가 뜨고 탄도탄 11발 가운데 4발이 타이완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这次联合军事行动是针对美和台当局在台湾问题上的危险举动所采取的必要举措。 때마침 여름 휴가를 겸해 열리는 중국 수뇌부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군사 긴장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3기 공식 출범 직후 재개방과 경제 성장에 전념해야 할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중국을 찾은 유럽 정상들과 관계 회복을 논의하는 시점에 발톱을 드러내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초 타이완 방문을 추진했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한발 물러나 미국에서 차이 잉원 총통과 만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我们认为这一次中共可能采取的举动，应该不至于像去年8月裴洛西议长来台湾那么的大。 무엇보다 내년 타이완 총통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반중 정서를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중국은 차이 총통의 방미에 맞춰 친중 성향의 마잉주 전 총통을 초청하고 발언 수위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坚决反对美国政府第3号人物众议长麦卡锡同蔡英文会见。 최근 타이완 주변 무력 시위 역시 지난해 주요 고비 때와 비교하면 특별할 게 없습니다. 타이완 해협 특별 순찰에 돌입했다고 선전했지만 군함이 아닌
해사국 순찰선을 보낸 정도입니다. 타이완에 대한 수출입 규제나 최근 온두라스와 단교 사례처럼 비군사적 보복 수단도 많습니다. 물론 차이 총통과 메카시 의장의 회견 형식과 내용에 따라 중국이 예고한 반격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슬람 라마단 기간 3대 성지로 꼽히는 사원을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이 충돌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폭도를 잡겠다며 사원을 급습하자 팔레스타인 측이 로켓 공격으로 맞대응하면서 긴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경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섬광탄 폭발음이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강제 진입한 곳은 이슬람 3대 성지 중 한 곳인 알-악사 사원. 유대교에서도 성지로 꼽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른 새벽 이뤄진 급습으로 고요한 사원은 금세 쑥대밭이 됐습니다. 경찰은 폭도 수백 명이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궜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의하던 신도 일부는 경찰과 충돌에 다쳤습니다. 팔레스타인 통치 지역인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 여러 발이 날아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번 일이 폭발적인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마단을 맞아 이슬람 신도 2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인 상황에서 또 다른 충돌 가능성을 드러낸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도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극우 성향의 네타냐후 정권이 출범한 뒤 양측의 갈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4월 현재 정식 기소나 재판 없이 이스라엘에 구금된 팔레스타인 주민은 1,000명을 넘어서 20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이스라엘 인권단체는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민생특위 긴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겠다고 해서 이름도 민생 119로 정했다고 하죠. 자, 양곡관리법 거부권 이후 이 민생특위에서 대안으로 논의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생 119에서 나온 것은 제가 이제 KBS에만 처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예, 가령 고맙습니다.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아,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두 공기 먹기 뭐 이런 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예.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예, 뭐 취지는 밥을 많이 먹어서 쌀 소비량을 좀 늘려보자 이런 취지였겠습니다만은 이게 특위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거론됐다는 거예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야 뭐 한 공기 다 비우니까 저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네. 그 당장 이제 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제 이제 예비 와이프도 이 소리를 듣고 이제 펄쩍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조수진 최고께서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내용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국민 공감대를 얻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다이어트가 정말 중요한 2030 여성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으나 공감대를 얻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갈수록 태산이다. 다음에는 꼭꼭 씹어먹기냐. 뭐 여당 일부 그리고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자 민생 특위가 좀 희화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걸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죠.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민생 119가 김기현 대표의 1호 특위입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아, 김기현 대표가
좀 대표직을 맡을 때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산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김기현 대표를 옆에서 같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들. 오늘 조수진 의원의 밥 한 공기 발언. 네. 저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 차원이면 저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해줘도 될까요? 저는 이 국정운영과 그다음에 그거를 이끌어가고 뒷받침할 정책을 저렇게 장난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타까워요. 조롱거리가 돼버렸잖아요. 예. 근데 조수진 의원의 또 태도도 문제입니다. 저런 부분에 있어서 지상파 방송에 나와서 본인 입으로 여기에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민생특위에서 이런 부분들은 매우 진지하게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문제를 삼으니까 언론 탓을 합니다. 언론 당신들이 문제야. 왜 제대로 못 알아들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뒤를 뒷받침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들, 지도부의 모습이다. 예. 조수진 의원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따지고 보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수진 의원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무엇이 지금 조롱거리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쌀값 안정, 농민들의 소득을 뭐 올려주는 부분에 예.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거 아이디어 차원에서 소개한 건데 정쟁화하는 것이 좀 유감이다 이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일대 쌀피자 만들기 이런 캠페인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안 좋은 버릇이요.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겁니다.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해서 인정하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어요. 근데 지자체에서는요. 그 지역에 있는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수진 최고가 실수하는 것들은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쌀 가격 안정화와 농가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책은 없느냐라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밥 한 공기 먹기가 뭡니까?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창피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김기현 대표가 조수진 의원을 부인해버렸어요. 이 얘기는 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뉘앙스로 조수진 의원의 개인의 생각이다 라고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조수진 의원께서 더 이상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또 태도 자체를 계속 고집 피우지 마시고 성남시장을 하셨던 이재명 대표 끌어들이지 마시고 이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아이디어 차원, 정책이 아이디어가 쌓여서 정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하는 모습들이 조금 더 성숙된 정치인이고 집권 여당의 지도부의 모습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아이디어로 이제 밥 한 공기 비우기 이거 뭐 제시를 한 건데 뭐 특위에서 이것만 논의는 되지는 않았을 테고요. 어떤 대안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민생특위가 단순히 뭐 어떤 양곡관리법 이거 하나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는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민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도 인원들을 충원해 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이슈들을 대응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조수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민생특위에서 나온 내용 자체가 바로 양곡관리법의 대안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내용을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내보내는 건 역시도 이 민생특위가 가지는 정책 무게라는 것을 다소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이제 서 대변인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 사실 이재명 대표 못나고 민주당 못난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 특히 이제 지도부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정제된 말씀들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최고위원들의 말 하나하나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당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여당의 지도부로서 정책적으로 아젠다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바람이 있고 민주당에는 비판은 저 같은 사람들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통제를 다 할 수는 없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발언 말고도 뭐 김재원 의원은 3번 연속 그 논란의 발언을 하셨고 태영호 의원 발언도 있었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대표가 새 대표 체제로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고전이거든요.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뭐 김재원 최고에 대한 발언을 징계하고 뭐 그 조수진 최고의 말을 징계하고 태영호의 말을 징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징계를 받았던 그 양두국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징계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그 잣대를 지금의 최고위원들에게 적용했을 때도 저는 이 발언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윤리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이걸 다잡고 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 결국 그거는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위 회의를 하기 전에 대개 당대표실 안에서 티타임을 한 10분 정도를 갖는 관행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가운데서 당대표가 오늘은 이러이러한 발언들을 이끌어 나갈 거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미리 이렇게 사전 조율을 좀 하는 작업들이 늘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징계를 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계속 다독거리는 작업과 그다음에 이런 발언들 특히 이제 역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민의힘도 굉장히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리더십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성은 지금 있어 보입니다. 예. 김재원 의원 4.3 발언 관련해서는 한 달 동안 최고위에 참석을 안 하는 것 그리고 방송을 안 하겠다. 자,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꼼수죠. 그러니까 소나기는 피해가자. 저는 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재원 최고나 태영호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 집권 여당의 지도부라고 앉아 있으신 분들께서 특히나 국민의힘의 강령에는 5.18과 4.3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도부 두 분이 그거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뭐 주소 담긴 했지만.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국민의힘이 문자로는 강령의 5.18과 4.3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뭔가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처럼 같이 뭔가 좀 발전적 방향들에 대해서 좀 합리적 보수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상으로 이 태영호 최고나 김재원 최고를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원 최고가 방송 한 달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최고위 한 달 안 나오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지금 본인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피한 것뿐이에요. 따지고 보면 해당 행위에 준하죠. 이건 발언이 아닙니다.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실수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아니면 좀 아이디어가 좀 아주 미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분리해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5.18과 4.3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비춰지는지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여부에 따라서 국민들은 그거를 납득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하나 덧붙이면 민생119에서 예전에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일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가뭄 대책으로요. 가뭄 지역에 생수 보내자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 어떡합니까? 국민들 불안해서. 저는 그런 말씀 좀 덧붙이고 싶어요. 예. 자,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어제 기강을 바로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앞으로 당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양곡법 개정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추가 거부권 행사를 이제 시사한 발언을 했다. 이런 구체적인 발언이 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발언 한 적이 없다. 그런 기록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데 저는 대통령 만약 그것이 이제 오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사안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대통령의 거부권이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어떤 행위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은 엄연히 헌법상에서 부여되는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삼권 분립의 한 요소로서 작용하는 어떤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 양곡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앞으로 줄줄이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그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여당이 예전부터 반대를 꾸준히 해왔던 법안들입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것에 피해자가 고스란히 노동자이거나 아니면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우려를 표했고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실 강행 처리를 해버린 면이 있던 것이고 협치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삭발투쟁을 하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충분히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겠다. 줄줄이 하겠다. 이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민주당의 의석수를 앞서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는 이상 정치적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저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근데 대통령에게 좋은 일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이 어떤 불협화음처럼 비춰질 수 있고 여당이 오히려 야당을 발목 잡는 프레임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생을 위한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보도의 오보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 부담을 지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있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김재섭 최고위원 이렇게 보셨는데, 자, 어쨌든 많은 정치 전문가들도 지금 앞으로 남은 뭐 방송법, 간호법, 뭐 노란봉투법 전부 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될 거라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어제 신경민 전 의원 이 자리에 출연하셔서 묘수가 있을까요? 질문을 드렸더니 묘수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뭔가 좀 그러니까 이제 있을까요? 결국에는 묘수는 결국엔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자꾸 뭐를 비판을 하고 야당이 발목 잡는다 하는데요. 야당 원래 그렇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발목은 아니지만 뭔가를 같이 해보자고 좀 강하게 좀 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정부 여당이 받아서 달래가고 올려가고 어쩔 때는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이니까 할 수 있죠. 근데 거부권은 대통령 본인에게도 제한적으로 쓰지 않으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쓰시겠다고 말은 안 했겠죠, 설마. 근데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어요. 늘 안 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그런 뉘앙스를 비쳤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근데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처음에 취임을 하셨을 때 의회주의를 존중하겠다 하셨고 협치와 통합을 하겠다 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록 민주당, 야당을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는데 만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의 끝을 거쳐서 헌법에 보지 않는 거부권을 쓰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나지도 않으면서 거부권만 써요. 이게 반복되면 행정독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치나 만남이나 대화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쓴다?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권을 해치고 행정독재로서 그냥 휘둘리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은요 진료합니다. 그래서 묘수는 지금 본인 스스로 약속했던 협치, 통합, 의회주의 부분들을 복원시키는 게 가장 큰 지금 현재까지는 묘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도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이 강경하게 이렇게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이제 당정 일체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적이 저는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정일체를 이야기했고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이라는 포지션이 있지만은 행정부와 어쨌든 입법부가 국회는 나름의 긴장 관계가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부가 하자는 대로 여당이 다 이끌려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조율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행정부에서 원하는 바와 또 입법부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분명히 충돌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가운데서 무조건 이거는 정부의 뜻이기 때문에 다 합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이 오히려 또 야당에게도 정치적으로 입지를 좁힐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협치할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그 완충지대인 여당의 역할이 계속 위축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앞서서 저희가 앞선 주제로서 어떤 지도부의 실언 같은 것들도 많이 다루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여당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실언이라든지 어떤 말 때문에 설화로 비판을 받기보다는 어떤 정부와 야당 간의 완충지대로서 여당의 역할들이 지금 안 보인다는 지적이 저는 분명히 야당과 직접 협상을 좀 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 역할들을 지금 좀 부각시킬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양국관리법은 국회로 다시 넘어왔는데 자, 민주당은 13일에 지금 재의결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국관리법은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1호 거부권이 됐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는 번지수가 틀렸어요.
이 양국관리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법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양국관리법을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국관리법이 포퓰리즘이고 강제로 쌀을 매수하게 하는 강제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국관리법은요,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라 2017년부터 작동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짧게 설명을 하면 두 축입니다. 원래 쌀이 생산이 되면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쌀의 18%를 공공수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초과로 더 생산된 것들은 시장격리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더 매입을 해서 시장 가격을 조정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논타작물 재배 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서 지원 제도를 통해서 논농사를 짓는 분들을 벼농사를 짓는 분들을 그리 이동을 시키거든요. 그동안 이 부분들을 행정부가 해왔어요. 기재부가. 그러니까 재량권을 가지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채우려고 양국관리법을 이번에 만들어서 이 기재부가 하지 못했던 자기가 재량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쌀값을 조정하다 보니까 농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재부는 돈만 생각하죠. 농민들은 농가의 소득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거를 법제화를 시켜서 우리가 농가 소득과 그다음에 식량 주권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하자.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민주당이 이제 반성해서 이거 좀 고쳐서 해보자 해서 국회의장 안으로 대통령한테 던진 거예요. 근데 그걸 읽어보셨으면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합니다. 자, 내용은 좀 별개로 하고 그런데 이번에 재의결되려고 하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 부분은 지금 농민들은 속이 탑니다. 지금 자꾸 현상들을 호도하고 있어요. 뭐 일부 농민단체들이 이걸 반대한다는 둥, 뭐 이거를 시행하게 되면 쌀값은 대폭락한다는 둥, 이거는 정말 국민을 속이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현실적으로 아니라 하더라도 입법부는 입법부로 할 일을 해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국관리법을 재의결해서 저희들은 뭐 안 되더라도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법부의 역할들, 권한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실익이 없더라도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 그렇습니다. 자, 대통령이 양국관리법 공부를 안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 폐기돼야 할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이죠. 이제 김지표 국회의장이 중지안을 내놨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단서를 달고 수정안을 내놨지만 결국 과잉 생산된 쌀을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사들이겠다라는 본질이 변한 건 아닙니다. 결국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아까 이제 농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농가에서도 이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지금 쌀 생산 농가에 지금 농업 예산의 한 25%에서 26%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일 품목으로는 최다 비용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인데 다른 농작물이나 축산물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가운데서 이것이 농민들을 위한 법이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 실제로 농민들의 생각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있고요. 민주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표결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양국관리법을 통과시킨 배경이 100% 정치적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재확인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결된 이 법안을 다시 한번 국회에 가지고 와서 부결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께 민주당이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지만은 결국 정부 여당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양국관리법이 왜 필요한지, 이것이 농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입장이 왜 틀린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정치적인 쇼를 계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진짜 이거 너무 짧게요. 답답해서 예. 그러는데요. 과잉 생산된 쌀을 사 왔다니까요. 이 법이 있기 전에 사 왔어요. 정부가 다 수매를 해 왔어요. 근데 이제 강제 조항이 들어가는 강제 조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거를 기재부가 아니라 입법 조항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그 규정을 제도적 시스템화하자는 건데 이런다고 해서 이 자체가 조건도 다 있는 것이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이거를 호도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듯한 국정 운영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양국관리법 자체는요.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거부권이다. 조금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한 말씀만 더 듣고 주제 넘기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쌀 생산 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은
결국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선 모든 조건들이 사실 무력화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메커니즘 자체가 애초에 시장 역행적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쌀 생산 농가에 많은 막대한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그럼 농가에서는 어떤 민주당이 어떤 논거를 제시해서 형평성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어제도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TF 의원단 내일 갑니까? 네. 예. 자, 오늘 일본 대사관도 찾았던데요. 그렇죠. 요구사항을 좀 전달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들을 전달한 것이죠. 근데 일본 측에서는 지금 뭐 협조를 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부분을 좀 여러 나라 이 주변국에 나름대로 동의를 얻어서 해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특히나 대한민국은 제주라는 지역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들어왔을 때는 아주 직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갔을 때 뭐 도쿄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후쿠시마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좀 협조를 구하는 요청을 한 것이고요. 예. 근데 현재까지는 뭐 시원하게 뭔가 협조하는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정은. 지금 2박 3일 일정인데요. 네. 일본 의회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도쿄 전력 면담 일정이 좀 조율이 된 게 있어요?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율되지 않았는데 왜 가느냐 예. 이런 비판들은요 정말 속편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호소를 하고 오십니까? 일단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하는 그 현장들을 찾고요. 예. 그 말하자면 전문가 근로자들 그다음에 그 관련자들 그다음에 지방 의원들 만나서 현장 방문하고요. 따지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예.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해야 뭐가 생길 거 아닙니까? 정부 여당은 뭡니까? 한일 정상회담 굴욕적으로 하고 나서 일본한테 아무것도 못 받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라도 가서 뭐라도 좀 외치고 예. 오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한다면 과연 국익을 생각하는 국민의힘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인지 라는 점에서는 스스로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곧 지방선거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 접촉도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요. 자, 민주당이라도 가서 무언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민주당에서 가는 것이 득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실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실이죠. 그리고 이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 단체들을 보니까 시민단체가 해야 되는 일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야당의 자격으로 가려면 최소한 일본 의원을 만나든지 아니면 뭐 도쿄 전략을 만나든지 그 유관기관들을 만나는 정도의 사전 조율은 대놓고 된 상태에서 일본 방문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시민단체, NGO 이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굳이 야당의 타이틀을 달고 일본으로 간다. 사실 여기서 제가 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번 협상이 100% 굴욕 외교라는 전제를 깔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방문하는 것은 100% 굴욕 외교를 200% 굴욕 외교로 더 확장시키는 것 이상의 악효과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굴욕 외교로 전제를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3-4명이 가가지고 이에 대한 항의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외교 협상물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4월 지방선거를 앞둔 일본 내에 혐한 정서를 오히려 조장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예민하게 조율해야 되는 외교적 관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기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득은 하나도 없는데 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라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에는 이 가시는 이분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 내가 한번 집중받아보고 싶다라는 정치적 목적 이외에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 반론 한번 듣겠습니다. 뭐 그렇게 보신다면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 현 정부 여당들 좀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도 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절대 없다 이렇게. 아니 그냥 없다 말이지만 일본이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라도 대책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 건강권이 걸린 겁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일본만 믿고 기다립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씀대로 일본인들은 정직하니까 정직하게
오염수 방류 안 하고 피해 안 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아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지켜보고 있다. 함부로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 정도 주고 오는 것들이 이게 무슨 국익을 해치는 일인가요?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갔을 때 국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서 같이 가자. 정부를, 김기현 대표가 그럴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내가 설득할 테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정부 여야가 모두 모여서 한번 일정도 맞춰보고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실무회담, 네. 어떤 그런 일정들을 잡자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욕만 하고 있어요.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나 지금 정부는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이 비슷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일본이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합시다라고 악수하고 사인한다고 해서 방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IAEA에서 결정한 바대로 가는 것이고, 뭐 거기에 뭐 일본의 입김이 크다 작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그것을 당장 바꾸거나 아니면 항의를 해서 바뀔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치열하게 외교적 협상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각종 로비들을 통해서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인 것이지, 이분들 셋이 아무것도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간다는 게 오히려 일본의 반한 정서를 더 저는 조장할 수 있고, 더 예민하게 들어가 있는 외교적 조율들을 미리미리 해쳐버리는 저는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께 우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항의하러 갑니다. 근데 그 시민단체들 만나서 어떤 항의가 있고 어떤 정치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아니 한일 정상회담에서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야당이 오직 답답하면 그래도 찍소리라도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고깝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내일 가기로 결정이 됐으니까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어떤 성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자, 앞서 국민의힘 설화 이야기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파장이 큰 발언이 나왔습니다. 안민석 의원 발언인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총선에서 국힘이 지게 되면은 레임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차기 정권을 야당한테 다시 이제 뺏길 거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역으로 어떻게 해서든 총선을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지상 최대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기조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총선 승리가 최대 목표다. 이런 발언인데 파장이 상당합니다. 안민석 의원은 5선 중진 의원인데요. 그렇죠. 파장을 몰랐을 리 없을 텐데요. 발언의 적절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개인 의견이신 것 같은데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얘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뭐 총선에서 지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번에 지게 되면 램덕이 온다, 이런 것들은 뭐 김종인 전 대표도 이야기하셨던 부분이라서 여기까지는 딱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불필요하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현재 배우자에 대한 거취를 얘기하는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필요하게 얘기를 했어야 됐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런 발언들은 굳이 민주당도 그렇고요. 지금 앞으로 뭐 정치적으로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 발언까지는 넘쳤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보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까?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김재섭 당협위원장께서는 선거가 인민재판인가 뭐 이런 비판도 하셨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안민석 의원의 발언을 듣자마자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제 한마디 한 것이 이제 기사로 된 것인데,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대선에서 지면 감옥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안민석 의원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겠다처럼 들렸습니다. 결국에는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라든지 어떤 공복을 뽑는 제도로서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방탄으로서 활용되는, 그러니까 마치 이기면 감옥에 가지 않고 지면 감옥에 가는 인민재판처럼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게다가 이제 덧붙인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이 국회에서 계속 논란이 있는 이것이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많은 의석수를 그다음 힘을 실어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데 국회에 어떤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했거든요. 그런 맥락 속에서 국회 의석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때로는 감옥을 보내는 그런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덧붙이고 싶은 게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기면은 감옥에 안 가고 지면 감옥에 가고. 근데 이게 정말 이 대한민국 정치사의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래 왔잖아요. 이기는 측면이 상대편을 감옥에 보내고 인신을 구속해서 검찰권을 이용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들락달락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 들에서는 안 그랬으면 했었어요. 근데 선거 기간 내내 정치보복 발언들을 했는데 그 의도는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정권이 들어서니까 뭘 합니까? 상대 후보였던 정적을 제기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있고 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그런 불행한 역사들을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만 좀 누군가가 이걸 끊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정치권에서 어제도 뭐 격이라는 한 글자 때문에 그랬고 오늘도 감옥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랬는데 전체 맥락에서 파악하더라도 쓰지 않아야 될 단어는 좀 정치권에서 안 써야 된다. 국민들 생각이 이러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주제 다뤄볼까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등판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면서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저도 좀 신기한 게 보통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뭔가 비슷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치권은 그러지가 않네요. 제가 송파 쪽이라는 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서울 송파병 출마설 한 그 언론의 대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제 송파구 쪽에 가본 적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게 왜 송파병이 나왔을까요? 뭐 저희 당 내에서는 뭐 공공연하게 들렸던 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거는 어떤 기대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기 총선에서 어떤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국회의원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걸맞는 지역이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마 송파일 것이다. 뭐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는 아슬아슬한 그런 지역으로 가서 선거 전체의 분위기를 좀 바꿀 것이다. 아마 이런 소문들 때문에 계속 송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당대표 선거하던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 역시도 뭐 춘천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이 다들 지금 국민의힘의 초미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소문들도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건데 결국 당사자의 말이 가장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고 송파구 쪽에는 근처에도 안 갔다고 말씀하셨던 만큼 아마 한동훈 장관의 입에서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논란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김근식 교수인데요. 저희 내일 패널입니다. 자, 한 장관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김근식 교수님도 한숨 돌린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까? 좀 바람이겠죠. 한숨 돌리고 싶다.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은 너무 말이 많아요. 한마디면 됩니다. 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말이 많잖아요. 송파구에 가본 적이 없다. 참 신기하네요. 대정부 질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고 법무장을 하겠다.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내년에 총선 불출마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봐서 이 말이 많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장관 임명될 때부터 정치에 입문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민주당 대표를 전담하는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을 만들고
대척점을 세워서 몸값을 키우고요. 지금 벌써 몸값이 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야 막론하고. 그래서 결국 본인은 지금 총선을 출마할 건데 지금 말을 뱅뱅 돌리고 있기 때문에 김근식 그 위원장께서 좀 큰 우려가 있어서 음해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송파병은 그래도 김근식 위원장이 잘 하시니까 예. 저 한동훈 장관이 다른 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개인적인 좋겠습니까? 그래도 송파병의 출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고.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이 참 선을 그으려고 해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지금은 정말 마음이 없는데 나중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라고 딱 본인 스스로 가두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도록 그리고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도록 상상력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또 정치인의 어떤 미래적 자산 같은 거니까 저는 굳이 절대 안 나갑니다. 이럴 필요도 없고 설령 안 나간다고 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거짓말로 여길 국민들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수사라는 것이 늘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의 발판이라는 데서는 대단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한동훈 장관은 뭐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지만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통상 요구되는 어떤 이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하는 것이 총선 출마에는 얼마든지 그 결함이 없는 분이거든요. 굳이 총선 출마를 위해 법무부 장관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지나친 비약인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먼저 하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에도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 국회 올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는데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해철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질의응답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부정평가에서 가장 많은 게 독단적 일방적이다 이런 평가예요. 항목에서. 그런데 저는 그 항목에는 장관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언사, 안하모 인식, 국회 경식, 국민 무시하는 것 이런 것도 그 윤석열 정부 평가의 하나의 단초나 또는 구성인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평가하시고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게 대답을 하려 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무게와 책임을 잘 느끼고 앞으로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 보니까 52%의 국민들이 장관을 그만둬야 된다. 헌재 재판 결과 이유인데요. 소수도 있지 않냐. 또는 만약에 그렇게 결과가 바꿔진다 하면 의원들이 사퇴해라 라는 등의 언사가 결국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장관에게 사퇴해라 라는 것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듣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다른 설정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 전해철 의원이 고성보다는 좀 차분차분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 좀 웃으면서 두 분이 이제 마무리하는 모습 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태도의 문제죠, 태도.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조선 제1의 혀를 얻으실 만큼 말씀을 잘하세요. 네. 말을 잘하는 건 알겠지만 태도입니다. 보통 말하자면 말싸움을 하러 나오는 것 같아요, 국무위원이. 야당 의원과. 여당 의원한테는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지금 세간에서는요, 한동훈 장관 발언 패러디가 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주로 이제 나오냐면 뭔가 본질을 물어보면 그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뱅뱅 돌립니다. 예를 들면 1+1은 몇입니까? 물어보면 1은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1+1을 얘기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1+1을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방식들이 결국에는 본질을 피해가면서 야당 의원과 본인의 몸값, 설전을 통해서 키우는 이런 방식들을 국민들이 처음에는 그냥 좀 재밌네, 말 잘하네 보지만 이게 쌓여가면요. 결국에는 아까 전해철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즐기고 뭔가 본인 스스로 나 말 잘해, 똑똑해 라는 것을 스스로 즐길 수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본인 스스로 정치를 하게 될 사람으로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해철 의원 조언 좀 새겨 들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매우 깊게 새겨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대체복무요원 이런 숫자 이런 것도 좀 물어보던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좀 나름대로
다른 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모를 거야, 숫자 모를 거야 이런 거거든요. 뭐 질문의 어떤 뭔가 다음 질문을 위한 어떤 수법이긴 해요. 근데 뭐 대체복무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체복무를 모른다 해서 뭐 호통을 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 보기에는 좋지 않죠. 하지만 한동훈 장관의 답변도 또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현상들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과 각 의원들의 설전 속에서 이런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잘한 것 같아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의 무게감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지금 너무나 야당 의원들을 말하자면 말장난하듯 데리고 놀면서 본인의 몸값을 키우는 그리고 즐기는 모습들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본인의 정치 인생에는 정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국회 올 때마다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을 할까 이걸 보게 되거든요. 이거는 반복되는 상황은 야당 의원들의 질문 탓입니까?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 탓입니까? 뭐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당연히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국회를 존중해야 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마치 장날에 장서듯이 장사를 하듯이 너도 나도 팔 물건을 잔뜩 들고 와서 물건을 파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나타났다. 여기서 한 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질문들, 정치적 질문들을 남발하게 되거든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뭐 대체복무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김혜재 의원은 뭐 좋아하는 애창곡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듣는 국민이 약간 뜨악하게 하는 질문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뭐 청문회 과정부터 지금까지 뭔가 한동훈 장관이랑 각이 섰을 때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적 입지들이 자꾸 서다 보니까 무리한 질문들, 때로는 호통하는 질문들, 뭔가 흥분하고 그 중요한 대정부 질의 시간에 사실 저런 거 물어볼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총선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대단히 정치적인 질문을 해놓고 또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면 정치적으로 대답을 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못하고 계속 민주당 의원에 물어보는 무리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손하게 다 대답할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뭐 서로 간에 문제가 조금씩 있겠습니다만은 누가 더 많은 잘못을 했느냐 하면 전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제 전해철 의원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여러 대정부 질문 가운데서 오늘 고른 게 어쨌든 고성을 지르지 않고 이렇게 그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의 질문의 결하고는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예전에 그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보시면 호통뿐만 아니라 막 쓰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되죠. 사람 말이라는 게 관계 아닙니까? 사람 간에 오는 말이 고야 가는 말이 곱듯이 그런 부분들은 기본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만 한동훈 장관이 워낙 답변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방식이 아니라 너무나 비아냥거리듯 이 말하자면 이 의정활동하는 의원들을 성을 북돋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그렇다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전해철 의원처럼 질문하는 게 전략적이라는 거죠. 아니요, 원래 전해철 의원님 원래 저러세요. 저러시고요. 뭐 이탄 의원도 좀 조용조용 얘기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탄 의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한동훈 장관이 만나서 약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김의겸 의원이나 몇 명 있잖아요. 그건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한동훈 장관께서도 그거는 개인 감정을 국무위원으로 자리에 나왔으면 숨겨야죠.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담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보석을 신청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여러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김 씨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증언을 연습시키고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 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다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사건 첫 재판에서는 김 씨의 석방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31일 김 씨 측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낸 겁니다. 검찰은 우선 김 씨가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통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증언을 연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성문 대표에겐 제2의 정형학이 돼 진실을 폭로하지 않도록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석방된 뒤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1억 원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이번 재판은 대장동 배임 사건이 아니란 점을 내세웠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사유 19은 별도로 재판 중인 배임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한 거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는 이미 다 나와 있어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재작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구속 만기로 1년 만에 풀려난 뒤 석 달 뒤 재수감됐습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씨는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잘 따르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보석 심리와 별도로 재판부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등 김 씨 측근 사건을 병합해 오는 26일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를 낸 권경희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맡긴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는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박모 양은 학교폭력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이모 씨는 이듬해 여름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권경혜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습니다. 1심 재판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권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책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1심 결과는 이 씨의 일부 승소였지만 이 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는 이 씨 측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당시 자신의 SNS에선 정치권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활발히 올리며 활동해왔습니다.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7년간의 소송을 어이없게 지게 된 유족. 이 씨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변호사에게 수차례 연락한 뒤에야 5달 만에 패소 소식을 들었다며 그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상고 기간도 놓쳐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이미 서울시 교육청은 소송 비용을 확정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취재진은 권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의 SNS 계정 역시 폐쇄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 교육사회 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고 정부 여당은 주 69시간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고리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주 60시간 이상 노동은 질병을 초래하고 산재로 인정되는 비율도 90%가 넘는다며 건강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기 때문에 과로사, 돌연사가 많이 생기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고 OECD 평균보다 311시간을 더 근로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설계를 했다니까요. 또 몰아서 일하고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없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면서 주 4.5일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0인 이하 영세 기업에서 만약에 누군가 장시간 일하고 나 휴가 갈래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대체할 인력이 확보될 수 있을까? 다 못하시죠. 국민의힘도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전에 정부의 설득과 심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주 69시간이라는 지칭은 야당의 왜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프레임은 그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적절한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근로자의 선택권과 이런 그 휴식권 이런 것들을 다 보장을 하면서 여당은 또 최근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건설노조 회계 부정 등 노동조합의 각종 의혹들을 거론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북한 지령을 받아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 자들,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민주노총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과 양국관리법, 근로시간 개편안 등 여야 간 최대 쟁점들이 고스란히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 여부와 함께 간호법 제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이 난제로 남아 전국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간첩단 사건의 총책 53살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농민단체 간부 53살 B씨, 모 정당 제주도당 간부 48살 C씨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제주에 이적단체를 구성해 총책으로 활동하고 B씨와 C씨도 반정부 활동과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 진행해 제주 이적단체의 실체를 규명하고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지령이행 부분 등도 계속 확인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간첩 행위에 넘어가지 않도록 통일부가 대응 심리전 같은 것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외교안보를 주제로 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선전부 산하 기관의 지시를 받아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실상을 확실히 알리는 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면서 그래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연대해서 북한이 평화를 깨르는 시도를 억제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18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사죄한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다음 주 다시 광주를 찾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 부상자회가 공개한 우원 씨의 입장문을 보면 전 씨는 오는 10일부터 광주에 상주하며 5월 어머님들과 광주 시민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자신과 자신 가족의 죄를 사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가해자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군 수뇌부인데 약자인 피해자들끼리 분란이 일어나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벽 운동을 나갔다가 우물에 빠진 70대 남성이 15시간의 수색 끝에 구조됐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버려진 우물이었고 비까지 내려서 조금 더 늦었다면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밤 돌을 층층이 쌓아 만들어진 깊은 우물 아래 한 남성이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습니다. 이른 새벽 산책을 나와 주변을 걷다 6m 깊이 우물에 빠진 79살 A씨입니다. A씨가 발견된 건 저녁 8시쯤. 15시간 넘게 우물에 갇혀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조됐습니다. 우물은 옛날에 동네 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는데 그 수도가 생기고 난 뒤에는 뭐 잘 현재 사용하고 그 위에 덮어놨는데 이거를 아무래도 잘못 보고 디디는 거 빠진 것 같아요.
A씨는 우물에 빠진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리기 전에 휴대전화가 방전돼 꺼져버렸습니다. 소방이 가진 정보는 동굴인데 물이 깊다는 것, 그리고 공군 숙소 주변 두릅밭이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곧장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과수원 구석, 그것도 오래 쓰지 않아 오가는 사람도 없는 버려진 우물인 탓에 수색이 쉽지 않았습니다. A씨가 빠졌던 우물입니다. 주변으로 자풀이 무성하고 천막으로 덮인 부분도 있어서 발견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밭 한가운데 동굴이라는 신고를 두고 고민한 끝에 동굴 대신 우물을 샅샅이 수색해 15시간 만에 A씨를 찾았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어딘가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생존에 계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녁부터 해서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좀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저희 기동대 경력을 투입을 하고 A씨는 비가 내린 날씨에 저체온 증상을 보였지만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태원 참사 159일을 맞아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알리는 열흘 동안의 전국 순회를 마치고 추모대회를 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참사 159일 추모대회를 열고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정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늘까지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 13개 도시를 방문하며 시민들에게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토 녹화 사업은 1973년에 시작돼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풀뿌리조차 자라지 않았던 민둥산을 울창한 숲으로 바꾼 그 과정과 결과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진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일제의 산림자원 수탈과 6.25 전쟁으로 초토화된 산림. 국토산림 670만 헥타르의 3분의 1이 민둥산으로 변했고 여의도 면적의 2,400배에 달하는 70만 헥타르는 황폐화가 심각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포항 영일만 지역입니다. 국제 항공 노선의 관문이라 하늘에서 한국을 내려다보는 외국인에게 좋지 않은 첫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3년 지산 녹화 10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4,580헥타르 영일만에 대한 황폐 산림의 규모 측량이 시작됐습니다. 지리적 여건에 맞게 복구 설계도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녹화가 이뤄졌습니다. 별명과 비슷하게 정말 그 불도저처럼 그 모든 것들 전혀 없는 그런 황무지에서 그 국토를 그 푸르게 녹화한 그런 리더십을 강력하게 발휘한 중장비를 투입할 수 없는 산사면을 사람 손으로 정리하고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계단을 조성했습니다. 대비를 만들어 나무 묘목을 심고 1년에 한 번씩 겉모기를 정해 나무가 잘 자라는지 확인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포항 영일만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녹색 산림으로 변했습니다. 아름드리가 간격을 맞춰 줄지어 자랐고 첫 모래 방지 사업을 기념하는 공원도 조성됐습니다. 정부 녹화 사업과 동시에 민간인 신분으로 곳곳에서 홀로 나무를 키워낸 독림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치산 녹화는 정부가 끌고 국민이 함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 명예전당에 오르신 고 진재량 모범 독립가께서는 전라남도 무등산 일대의 임야 667헥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신 대형 산불로 일부 숲이 소실됐지만 우리 산림은 이렇게 건강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숲을 잘 가꿨다면 이제는 잘 지켜낼 방법을 고민하고 또 그 혜택을 더 많은 국민이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유가가 들썩이면서 환율이 덩달아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막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틀 연속 하락 마감한 원달러 환율. 지난 3일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이 발표되자 15원 가까이 올랐는데 다시 1,310원 선까지 내려온 겁니다. 하지만 장중 내내 불안한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엔 장중 연고점에 바짝 다가섰고 사흘째까지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쪽에서의 시장 움직임, 거기다가 이제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에 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변동성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주 초반에 보였던 그런 변동성보다는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크게 올라 수입 물가가 뛰면 좀 잡히나 싶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더욱 벌려놓으며 외국인 자금 유출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환율이 심상치 않은 오름세를 보이자 한국은행은 여러 고려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환율에 대한 고려, 특히 환율이 저희들이 물가 경로에 주는 영향은 저희 고려사항 중에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환율을 1,300원이든 1,400원이든 특정 수준의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25원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주요 통화 대비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금통일을 전후로 또다시 환율이 출렁일 경우 외환 당국이 관리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금 가격이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에서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오늘 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1.86% 오른 84,98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24일 KRX 금시장이 거래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금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영향으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4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모두 4.58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요즘 가성비 좋은 준준형이 자동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고급차 시장도 급성장하면서 자동차 소비가 양극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승용 기자입니다. 가성비 끝판왕으로 주목받는 한국 GM의 트랙스. 사전 계약 나흘 만에 10,000대를 돌파하며 지난달 13,000여 대가 판매됐습니다. KG 모빌리티의 토레스도 6,000대 넘게 팔리며 준중형 돌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석 회장님도 저희 쇼장에 잠깐 방문해서 저하고 인사를 했는데 글로벌 시티 메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곳곳에 떨어져 있는 낙숫물을 줍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가성비가 강조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의외로 고급차 시장에서도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7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진출 이후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포르쉐 코리아도 지난해 1년 전보다 6.3% 증가한 약 9,000대를 팔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Korea is an important market for Porsche. We are successfully wrapping up 2022 with a lot of support from our customers, ranking 6th in global sales. 지난해 롤스로이스는 전 세계 판매 실적의 4%를 한국에서 올렸는데 젊은 고객층의 증가에 놀라 서울에 특별 지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The average age of a Rolls-Royce was around 56. Now it's down to 42. And that is a substantial rejuvenation due to the fact that we have seen so many younger clients coming to the brand. 이런 고급차 판매 호조 흐름을 타고 이탈리아의 럭셔리카 브랜드 마세라티는 65대만 생산하는 컨버터블 슈퍼 스포츠카 중 5대를 한국에 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럭셔리 자동차가 잘 팔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가 내 조남이고 집이 내 성함이고 참유감이고. 일단 집값 폭등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을 대변할 구매 가능한 고관여 제품이 집에서 자동차로 옮아온 영향이 큽니다. 또 젊은 소비자들이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는 욜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영농기를 앞두고도 가뭄이 해소되지 않자 정부가 물 부족 저수지를 대상으로 용수 1,900만 톤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섬진강 하류부 5개 하천, 6개 지점에 대한 물 가두기를 통해 1,700만 톤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남부지방 강수량은 평년의 68% 수준에 불과해 가뭄이 길어지고 주암댐 등 주요 수원의 저수 상황도 계속 악화됐습니다. 3년여 만에 여객 운송 재개를 앞둔 인천 중국 항로 카페리선사 8곳 가운데 3곳이 최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10에서 40%까지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4인실 편도 기준으로 1인당 11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수준인 요금을 14만 원에서 19만 4천 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향년 85세로 별세한 가수 현미 씨의 마지막 무대는 숨지기 하루 전 재능 기부로 올랐던 무료 효도 콘서트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현미 씨가 지난 3일 경북 김천 한국효문화관에서 열린 실버 효도 콘서트 무대에 올라 소외된 노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나눔연맹 관계자는 당시 콘서트 때 목소리에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한 모습이어서 마지막 무대가 될 줄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미 씨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자신이 도울 일 있으면 말하라 하시던 인정 많은 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퇴근길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 낮 기온이 12도로 아침과 큰 차이 없겠고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낮아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추가적으로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 않지만 이미 내린 비로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도 많겠습니다. 강풍 피해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며 기온이 크게 낮아지지 않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0도, 광주도 10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2도, 광주 13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까지는 아침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